안녕하세요. 나무병정TV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만들다가 다시 좀 하나를 만들 시간이 생겨서 제작해 봤는데요. 제목은 디레버리징의 시대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지금의 어떤 시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를 한마디로 사실 요약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디레버리징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디레버리징이라는 뜻은 대출이 줄어드는, 즉 내가 빚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그 빚을 점점 줄여가는 그런 과정을 디레버리징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레버리징이라고 하면은 빚을 통해서 이제 빚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할 때 그때 이제 레버리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큰 경제적 변화가 어떤 것인지 하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레이 달리오가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후에 잠깐 또 소개할 그 마이크 말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신용화폐 시스템의 문제, 뭐 이런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금융 시스템의 이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자, 현대 자본주의는 신용화폐 시스템에 기초를 하고 있다. 신용화폐 시스템. 우리가 쓰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지폐죠. 피아트 커런시라고도 부르는데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그 신용이 곧 화폐인 시대를 의미합니다. 신용이 곧 화폐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화폐가 만들어지는 만큼 빚, 즉 대출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돈은 결국은 빚이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은 돈을 받지만 그만큼 빚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돈은 사실은 누군가가 빚진 것이다. 정부의 대출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대출이 될 수도 있고 개인, 가게의 대출이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누군가가 대출한 것이다. 바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통화량의 상당 부분은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발생합니다. 지불 준비금이라고 해서 은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많게는 뭐 10배, 20배 이상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한꺼번에 사람들이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많이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본 베이스 커런시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화량은 훨씬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금융 시스템은 이 커런시, 화폐가 결국은 신용이다, 빚이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사실 경제의 문제는 하나예요. 소비가 줄고 경제 성장률, GDP가 떨어지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 그게 뭐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문제를 삼는 거는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그래서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요새 뭐 어떤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문제인데 이미 리세션을 넘어서 디프레션으로 가고 있다. 자, 이 경기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냐? 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건 사실 쉽진 않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나만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debt, 즉 대출이 너무 많다라는 걸 문제로 삼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계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기업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채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할 이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자율이 낮거나 혹은 뭐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부채는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앞서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자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위축이 되고요. 결국은 가게가 파산한다든지 정부가 정부는 파산 안 하지만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는 결국은 그 부채를 갚지 못해서 파산이 되는 거. 단기적으로 어떤 신용 경색이 일어나서 급하게 이제 갚아야 할 그 대출, 채권을 갚지 못하면 기업은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어떤 코로나 사태 같이 이런 일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위험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소비 위축이 된다든지 기업 소득이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파산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상황은 결국은 너무 우리가 그 신용을 확대해 왔다. 우리 경제가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외부적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갑자기 어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경제가 붕괴되게 되는. 자, 이 대출 문제 속에 숨겨진 더 본질적인 문제 하나를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빈부격차의 문제예요. 이 빈부격차의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대출이라는 문제랑 사실 아주 밀접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리고 대출을 문제 삼기도 하고 빈부격차를 문제 삼기도 하는데, 이 두 개는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빈부격차라는 게 단지 누구는 연봉이 막 수십억이고 누구는 연봉이 뭐 2천만 원이고 이런 연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빈부격차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돈을 빌려주는 자와 돈을 빌린 자와의 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돈을 빌려주는 자는 결국 누구겠어요? 은행이죠, 은행. 은행은 돈이 어디서 날까요? 은행은 돈을 중앙은행에서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신용화폐 시스템의 가장 최상,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중앙은행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이니까 굉장히 어떤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가장 그 상위에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 FRB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불리는 그 은행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문제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약간 그림으로 제가 그려봤어요. 빈부격차의 원인이 뭐냐? 자, 자유시장 경제다. 자유시장 경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고요, 비용을 더 낮추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점점점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서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게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빈부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 신용화폐 시스템은 실제 발행한 화폐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자, 일단 설명을 그냥 계속 해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영원히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어떤 그 세상에 돈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어냈다고 해봐요. 100만 원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돈을 대출을 해준다고 해봐요. 1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11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그 추가적인 10만 원은 어디서 생기냐는 거죠. 그걸 위해서 또 중앙은행은 어디선가 돈을 더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실제로 소비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빌려간 금액, 그 원금 프린시펄보다 그 빚은 점점 더 커져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 만약 이자율이 0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시스템에선 항상 실제 빚은 점점 더 실제 돈보다 많아지게 돼요. 자, 이런 시스템의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조직이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데요. 이 연방준비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다른 점은 뭐냐? 바로 기축통화를 찍어낸다는 점이에요. 기축통화는 실제로 이제 진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돈. 우리나라 원화는 진짜 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석유를 산다든지 국제 무역 거래에서 지금은 비중이 많이 떨어졌지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화폐는 달러라는 거죠. 꼭 필요한 돈이라는 거예요.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니까 이거를 독점하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이익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진짜 돈인데 그걸 무한대로 찍어낸다. 이런 거 뭐 집에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FRB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중앙정부를 지칭할 때 앞에 페더럴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연방. 근데 이 페더럴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속임수다. 요새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 얘기를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민간기관이다.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FRB가 또 정부기관이 아닌 결정적 증거가 주식이 있고, 이 주식이 뭐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진 않지만 이 주식이 누구한테 소유돼 있냐, 누가 소유했느냐 하면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소유했을 거라고 추정만 된대요. 실제로 이 소유주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비밀에 쌓여 있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FRB는 거기서 나온 이익을 주주에게 매년 6%인가 5%인가를 이렇게 배당금을 지불한다고 해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자, 미국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 하나를 추천해드리면 마이크 말로니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골드 실버라는 채널인데요. 이 사람은 저도 예전에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을 보고 굉장히 이제 좀 많은 걸 배워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골드나 실버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유튜브로 만든 시리즈가 있는데 유명한 시리즈예요. 이거 막 굉장히 조회수도 많아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 돈에 숨겨진 비밀 에피소드 4. 이 에피소드가 10인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결국 이 사람의 주장 결론은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번 돈은 세금이나 이자 등을 통해서 결국 대형 은행으로 간다. 세금은 정부로 가는 거 아니냐. 세금도요, 결국은 상당 부분이 어디 지출하냐 하면은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국채의 이자를 내는데 쓴대요. 정부가 돈을 쓰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우리가 뭐 너희 지역에 뭐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세금을 걷는다고요. 근데 세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자기가 내는 세금 낸 것만큼만 받으면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부분 돈을 빌린다고요. 중앙은행에서. 그때 쓰는 방법이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국채를 중앙은행에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채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 이자를 계속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은행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한 그 노동의 대가를 이렇게 가져간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주장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중산층이 몰락하는가, 제가 여러 가지 책이나 논문들 보고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정리한 거예요. 첫째로 일자리 소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제조업 일자리 같은 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요새는 뭐 한 몇백 명만 있어도 기계가 다 생산하니까 옛날에 뭐 몇만 명 있는 공장만큼 제품을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집값 상승 같은 거 되다 보니까 평생 일해가지고 집 한 채 사고 끝이에요. 그거 대출금 받다가 갚다가 그냥 몇십 년 다 지나가는 거죠. 그게 결국은 밑에 이제 이자라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죠. 또 세금, 연봉이 많으면 뭐예요? 세금 엄청 가져가는데, 그쵸? 또 요새는 이제 이자도 많이 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중산층이 몰락하면 결국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 연결이 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자도 증가하게 되고, 또 일자리가 소멸돼도 대출이 증가되고, 또 소득이 많아져도 세금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죠.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빈부격차가 옛날에는 뭐 상위 한 20%와 80%의 어떤 빈부격차였다면 이제는 상위 1%와 99%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 상위, 더 정확히 하면 상위 0.1%가 상당 부분 부를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말 그대로 자본가들이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연봉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배운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일단은 앞에서 제 제목처럼 경제라는 게 지금은 큰 규모의 디레버리징 단계로 접어들게 될 거다. 즉 빚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다. 이미 접어들었다. 자, 근데 이게 의아해 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 미국에도 이제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고 금리도 인하하고 해가지고 돈이 엄청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결국은 디레버리징이 아니라 레버리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빚은 더 늘어나고 신용은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할 텐데, 이게 그 빚이 많아서 경제가 어려워진 건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죠.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부채라는 게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 붕괴되는 과정으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 디프레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디플레이션, 나중에 이제 부채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막 파산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이 되고, 또 빚이 사라지면서 디레버리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상당수의 70억 인구의 상당수가 또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정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또 정치적으로는 파퓰리즘이 좀 득세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경제를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비전이 없는 정치인이 권력을 가지고 막 퍼주기식 정책을 쓰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베이직 인컴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냥 국민들에게 일정 액수를 좀 주는 거예요. 공짜로요, 다. 이런 정책이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거를 꼭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꼭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 잡이 없어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너무 이제 일자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 일자리를 막 쓸데없이 많이 만든다. 그거는 오히려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정치가 부패할 수 있어요.
정권에 잘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꿰차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막으려면은 기본소득 같은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느냐 결론입니다. 자,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를 준비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또 왜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국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0.5% 기준금리 또 인하했잖아요.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영국도 인하했죠. 중국도 지금 엄청 돈 풀고 있죠. 자,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 돈을 흡수해가지고 제품 가격, 집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나 이제 그게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거품이죠.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통화량만 늘어나면 그게 거품이거든요. 그건 붕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일어날 엄청난 디플레이션도 역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귀금속 등에 투자하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또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판단되면 매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평가된 시장인데도 이런데, 미국은 지금 실제 기업 실적보다도 돈을 풀어가지고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거품이 한번 크게 붕괴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가뜩이나 저평가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운이 안 좋게도 덩달아서 피해를 보게 되겠죠. 만약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러나 은행에 현금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너무 과신하진 말아라. 디플레이션 시기에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개발, 건강에 투자하는 게 좋고요. 자, 제가 이제 영상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신용화폐 시스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돈을 중앙은행이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지만, 만약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근본이제를 유지했다면 세계 경제는 이미 오래전에 붕괴되었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케인지안, 저는 뭐 100% 케인지안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케인지안들이 주장하듯이 정부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경제 시스템이 잘못됐다 혹은 잘됐다 이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은 없지만, 이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준비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정리한 영상은 제 의견이지만 또 나름 많은 어떤 또 문헌들을 또 보고 영상들을 보고 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